챕터 1. 왜 Next.js를 배우는가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Next.js가 세상에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Next.js라고 부르는 그 JS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에 탄생을 했어요. 여기서 브랜던 아이크라는 사람이 모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만들었고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바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는 모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잠깐 바꿔요. 그런데 인기가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자바를 워낙 좋아하는 시기였으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면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모카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바스크립트라고 바꿨다고 해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해결한 문제는 당시에 HTML로 만들어진 정적 문서를 살아 움직이도록 만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적인 줄 알았던 문서가 막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점점 복잡해지고 웹사이트에 살 수 있는 게 이것도 있으니까 그럼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 보니 점점 복잡해져 가요. 동시에 브라우저의 종류도 되게 늘어나요. 굉장히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Query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게 되죠. 먼저 jQuery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존 레식이라는 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세상에 소개를 해요. 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셀렉트하고 다루게 해준다거나 이벤트 핸들링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브라우저 호환성까지 챙겨줘서 특정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예전에는 뭐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동작해야 되라는 코드를 직접 다 짜야 했는데 jQuery에서는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jQuery가 사실 시대를 굉장히 호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jQuery를 쓰면서 환호했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데이터 관리가 아직 어렵다는 문제였죠. UI 요소들을 직접 다루는데 들어간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 복잡하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합니다. 백본, 엠버.js 같은 친구들이 막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유의미한 플레이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레이어가 앵귤러.js라는 친구였어요. 구글에서 2010년에 출시를 하고요. 여기서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 이 데이터가 돔에도 그려지고 돔에서 유저가 어떤 동작을 하면서 데이터가 바뀌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에서도 데이터가 바뀌고 뭐 이런 조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가 바뀌는 개념,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걸 세상에 소개했고 이게 마법처럼 막 데이터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되게 환호했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되게 키워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니까 이 방식이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복잡도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리액터가 등장합니다. 2013년에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에서 조던 워크라는 사람이 리액트를 세상에 소개해요. 그러면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 말고 단방향으로 갑시다.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데이터를 흘려보내고 필요하면 그냥 그 돔을 갈아 끼우시죠. 그렇게 해서 뭐 가상돔도 나오고. 근데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 이 자체로 매력적이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점은 이 리액트라는 도구를 페이스북 만들 때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왜냐면 앵귤러를 이용해서 복잡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니까 서비스가 커질수록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페이스북 정도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웹 어플리케이션을 리액트를 통해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박, 우리도 저거 갖다 쓰면 되겠네. 우리가 뭐 복잡해봤자 페이스북보다 복잡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리액트를 굉장히 신뢰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리액트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만드는 방법을 쓰다 보니 클라이언트에서 굉장히 많은 자바스크립트 리소스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그리는 방식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부르죠. 이 방식 자체가 사실 가진 한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웹페이지를 그리는데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번들이 너무 크고 이걸 가져오기까지 속도가 걸리다 보니까 초기 성능이 조금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와야만 웹사이트를 온전히 그릴 수 있다 보니 검색 최적화, SEO라고 부르죠. 유저가 검색을 했을 때 이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를 미리 봇들이 파악해놔야 되는데 봇들이 불러와서 보는 건 HTML 문서인데 그 HTML 문서에는 뭐 루트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걸 나중에 그리니까 SEO에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HTML에 미리 많은 데이터를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개념들을 막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Next.js가 등장합니다. 2016년에 버셀이라는 회사에서
Next.js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요. 너희가 상상했던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걸 심지어 리액트로.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리액트로 계속 하면 돼. 그걸 우리가 알아서 서버에서 짜서 앞서 말했던 뭐 초기 성능 문제 그리고 SEO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면서 나온 게 Next.js였어요. 이걸 보더니 빅테크들, 애플, 넷플릭스, 뭐 나이키 같은 회사들이 Next.js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Next.js의 출현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Next.js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Next.js가 그 자체로 문제 해결의 도구라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리액트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는 도구로 Next.js가 나왔죠. 리액트가 가진 문제를 Next.js가 해결했어요. 앞에 가정들을 계속 우리가 훑어봤을 때 뭐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문제를 jQuery가 해결했고 jQuery가 이런 부분들이 아쉬우니까 뭐 Ember.js 그리고 뭐 앵귤러가 나왔고 앵귤러가 가진 문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또 리액트가 나왔고 그리고 리액트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넥스트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진화했는데 Next.js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Next.js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개발하고 있는 리액트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jQuery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걸 도입하게 되면 각각의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Next.js를 저희가 배워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Next.js 13에 와서는 또 고도화된 방법으로 리액트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한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리액트 18부터 도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Next 13에서 준비해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를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두고 또한 이것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의 생존 무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으로서 Next.js를 배워두는 것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Next.js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식 문서를 보면서 Next.js의 기본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